당신이 평소처럼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고를 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은 소리 없이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강대국들은 당신의 자산을 담보로 위험하고 은밀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왜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저축한 돈의 구매력은 자꾸만 떨어지고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두 거대 강대국 사이에서 금융폭풍이 발생했고 미국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관세 장벽을 세웠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는 200% 이상 치솟았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상대방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받은 상대방은 당황하여 무너지는 대신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관세 장벽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교묘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이나 총알 대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왜 한 나라가 스스로 자신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까지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당신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해 행위처럼 보이는 이 전략은 사실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매우 냉혹하고 효율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화평가절하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화폐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수출 가격을 낮추고 상대국의 관세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술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나빠져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 가치가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환율 하락과는 완전히 다르며 정부가 선택한 의도적인 정책적 결정입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꼬리표는 정부가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상대국이 붙이는 일종의 정치적 경고장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환율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불투명하거나 인위적일 때 국제사회는 이를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국가 간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때마다 그 충격파는 결국 당신의 식탁 물가와 대출 이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왜 강대국들이 굳이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무역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강력한 통화가 항상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던 당신의 상식과는 달리 수출 중심의 국가들에게 너무 비싼 화폐 가치는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환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운명과 공장 노동자의 생존이 결정됩니다. 미국 정부가 30%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산 장난감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려 하면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그 충격을 상쇄시켜 버립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수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관세를 맞아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마법 같은 원리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가를 절감할 필요 없이 단순히 환율 계산법만 바꿈으로써 관세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그 부담을 다른 곳으로 교묘하게 떠넘깁니다. 평가절하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조용히 작동하여 경쟁국의 경제 기반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들이 미소 짓는 동안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식 발표 없이 아주 은밀하고 느리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고작 소수점 몇 자리에 불과한 미세한 숫자의 변화가 국경을 넘나드는 수십억 달러의 흐름을 순식간에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자국 통화를 약화시키려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신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관세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입품 가격이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비싸지며 당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국산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교묘한 꼼수이자 상대방의 즉각적인 보복을 피하는 우회로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듯이 이러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을 당신의 평온한 삶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은근히 반기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갚아야 할 막대한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10년 뒤에 갚기로 약속했을 때 그 사이 돈의 가치가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10년 뒤 당신이 돌려받을 100만 원은 껌 한 통 값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더 값싼 돈으로 빚을 갚는 셈이며 이는 당신의 계좌를 직접 털지 않고도 부를 훔쳐가는 완벽한 절도입니다. 물론 이 교활한 트릭은 빚이 자국 통화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며 만약 달러 빚이 많다면 오히려 국가 부도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기계장치를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전광판의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리 인하라는 레버를 당기는 것인데 이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중앙은행의 기술 관료들이 통제하는 은밀한 영역입니다. 당신이 국채를 산다는 것은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며 그 대가로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달러를 사기 위해 몰려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면 채권의 매력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면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원했던 시나리오의 정확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허공에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훨씬 더 위험하고 노골적인 두 번째 버튼을 누릅니다.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이 고전적인 수법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찍어내어 시중에 강제로 주입하는 마치 경제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시중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면 은행들은 갑자기 넘쳐나는 현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출의 문턱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가를 끌어올리면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희석되어 마치 물탄 주스처럼 밍밍해져 버립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라는 거대한 금고를 열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이 당신네 나라 돈을 갖기 위해 줄을 서면 가치는 오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미국 달러가 시장에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자유로운 배라면 중국의 위안화는 정부가 정한 항로로만 움직여야 하는 통제된 선박입니다. 중국 정부는 매일 아침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고시하며 시장이 이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개입합니다. 만약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그들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 위안화를 사들임으로써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해냅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국가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기꺼이 막대한 외환을 불쏘시개로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과연 국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환율 조작 버튼을 눌러 무역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공정한 게임인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2019년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관세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며 공식적으로 환율 조작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수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율 시장의 룰을 깨뜨리고 반칙을 저질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으며 결국 이 낙인은 1년 만에 슬그머니 사라지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자신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예외 없이 환율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습니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거인들이 모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환율 조작을 모의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일본이라는 떠오르는 경제 대국의 값싼 제품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달러 가치를 강제로 떨어뜨리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든 악명 높은 플라자 합의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막대한 양의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으며 그 결과 엔화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자 일본의 수출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잘 나가던 일본 기업들의 이익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는데 이것이 훗날 거품 경제 붕괴의 서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90년대 초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고 이것은 인위적인 통화 조작이 남긴 끔찍한 흉터입니다. 수출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평가 절하가 결국 자국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앗아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다시 한번 이 위험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남의 밥그릇을 뺏어오려는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나라가 동시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결국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너도 나도 통화 가치를 낮추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무너진 신뢰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경쟁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 피해를 보는 당사자에게는 무의미한 논쟁일 뿐입니다. 국가가 수출 기업과 빚쟁이 정부를 구하기 위해 당신의 화폐 가치를 희생시킬 때 그 청구서는 반드시 당신의 우편함으로 배달됩니다. 이제 당신은 약한 화폐가 정말로 나쁜 것인지 아니면 것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전략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약한 화폐는 수출을 늘리고 빚의 가치를 줄여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꽤 매력적인 생존 전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 세계에서 통화 가치 하락은 당신의 삶을 서서히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겪게 될 직접적인 충격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는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밤사이 몰래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석유나 식량,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환율이 오르는 순간 당신의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터키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통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겪는 것을 당신은 뉴스로 보았을 것입니다. 반면 중국처럼 대부분의 물건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이러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며 오히려 수출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충격은 당신의 월급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물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당신의 노동 가치가 시장에서 조용히 도둑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면 사람들은 현금을 버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인 경쟁을 시작합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월급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통화 정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한정 돈을 풀어대며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으면 그것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을 넘어 화폐에 대한 대중의 근본적인 신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지폐가 가치를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인데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경제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결국 약한 통화 정책은 수출을 늘리고 빚을 줄이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 끝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멸의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이 전략을 구사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냉혹한 철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실질 임금, 그리고 벌어지는 빈부격차라는 고통스러운 형태로 그 막대한 청구서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기인지 아니면 생존 전략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누가 결국 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뉴스 앵커의 말만 믿고 멍하니 있을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에서 들려오는 위험 신호들을 예민하게 감지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안심시킬 때가 오히려 당신이 가장 경계하고 의심해야 할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트의 수입 식료품 가격이 조용히 오르고 주유소의 기름값이 들썩일 때, 그것은 당신의 화폐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환율 전쟁 속에서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눈보라치는 벌판에 아무런 장비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위치를 바꿔야 하며,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으로 당신의 경제적 방주를 옮겨 타야 합니다. 금, 은, 부동산, 혹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들은 역사가 증명해온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넘는 유일한 구명조끼들입니다. 이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땀이 섞인 노동의 가치를 도둑맞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생존행위입니다. 경제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고 미리 대비한 자에게는 계층 이동의 유일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배운 지식은 단순히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금융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배낭입니다. 세계 경제는 냉혹하며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에 당신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금융 지능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승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고정된 가치를 지닌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햇볕 아래 놓인 얼음처럼 끊임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환상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성실한 노동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기 전에 그것을 녹지 않는 단단한 그릇으로 옮겨 담아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종이 화폐는 결국 그 가치가 0으로 수렴해 왔으며, 이번이라고 해서 그 냉혹한 결말이 다르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생존을 위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내고 비상구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의 주머니에서 준비된 자의 주머니로 이동할 뿐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평온한 일상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일 수 있으며,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환율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때 당신은 그것이 내 밥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칼날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장 숭고하고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면 시스템의 룰을 파악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며, 이것이 바로 금융지능이 당신에게 주는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금이나 부동산 같은 희소성 있는 자산들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안락함에 취해 현실을 외면한다면 내일 당신은 치솟는 물가와 가치 없는 화폐 더미 속에서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마트의 가격표와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며, 당신이 이 불편한 진실을 깨달은 순간 이미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대다수의 군중과는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 속에서 당신은 휩쓸려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타고 올라서는 기회를 잡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경제 스릴러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엔딩 크레딧에 당신의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지는 오직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경고음은 이미 울렸고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으니 지금 당장 깨어나 당신만의 견고한 경제적 요새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벽돌을 쌓으십시오. 경제는 냉혹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관대하니 부디 이 혼란의 시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는 현명한 생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운명은 정부의 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대한민국 유흥가를 불야성처럼 밝히던 네온사인이 이제는 힘을 잃고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명동이든 제주의 해변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 탓이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냉혹하게 몰아치는 구조적 재앙입니다. 30살을 넘긴 우리 세대에게 모텔은 청춘의 한 페이지가 담긴 꽤 익숙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고단한 몸을 누이는 쉼터로, 또 누군가는 화려한 밤문화의 종착역으로 기억하고 있겠지요. 허나 지금의 시장은 그런 낭만적인 추억이나 과거의 영광을 철저히 짓밟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님들이 느끼시는 그 서늘한 위기감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뼈에 사무치는 현실입니다. 빈방은 넘쳐나고 세금 고지서는 쌓여만 가는데 플랫폼 업체들이 떼어가는 수수료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숙박업이라는 거목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싼 침대만 두면 장사가 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음지에서의 은밀함 따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양지에서의 확실한 콘텐츠와 경험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의 전환을 읽지 못한다면 평생을 바쳐 일군 그 건물은 도심의 흉물스런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달콤한 위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픈 진실만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가게는 예약이 빗발치는데 왜 내 가게만 파리가 날리는지 그 잔인한 근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노후를 책임질 줄 알았던 그 자산은 순식간에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낡은 커튼을 걷어치우고 냉혹한 시장의 민낯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건물 등기 권리증을 쥐고 있다고 해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류상 이름 석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군주는 바로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간판 불만 환하게 켜두면 손님들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오던 그 좋았던 호시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손님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편의성을 앞세워 접근했던 예약 시스템이 어느새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포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상생이나 협력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디지털 식민 지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예약 한 건당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무려 8%에서 17%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앱 상단에 노출되겠다고 광고비며 쿠폰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쏟아부어야 겨우 손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피땀 흘려번 돈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입니다. 건물 유지보수부터 청소, 온갖 진상 민원 해결 같은 고된 육체 노동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면 플랫폼들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이 흘린 땀의 대가를 아주 우아하게 가로채고 있습니다. 과거 지주들이 소장농의 고혈을 짜내던 그 시절의 착취 구조가 디지털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늘날 재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통시장을 장악한 거대 공룡들의 횡포가 이제는 숙박업계까지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광고를 끊자니 당장 내일 매출이 반토막 날까 두려워 이 노예 계약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고를 늘려봤자 몸만 축나고 통장에 찍히는 순이익은 쥐꼬리만 한 악순환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디지털 지주제의 민낯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꿈꾸던 안락한 노후나 수익 창출은 신기루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은 쉴 새 없이 새로운 광고 상품을 출시하며 점주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고 압박합니다. 경쟁 업소보다 한 줄이라도 더 위에 뜨려고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사이 사업의 본질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수십억짜리 내 건물을 깔고 앉아 플랫폼 회사의 영업사원 노릇이나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들이 고객 데이터까지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을 썼는지 알짜배기 정보는 모조리 플랫폼 서버에만 쌓입니다. 여러분은 손님 이름조차 모른 채 그저 예약 번호만 확인하고 방을 내어주는 단순 하청업자로 전락했습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마케팅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술적 장치들이 정말로 경영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쩌면 자동화와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아 우리는 더 깊은 파멸의 채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기계 몇 대 들여놓는다고 이 견고한 플랫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인건비가 무서워 키오스크를 설치하셨습니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만사형통일 거라 믿으셨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근 인건비 폭등과 구인난에 지친 사장님들이 앞다투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줄여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지극히 단순한 계산이죠. 허나 이 계산기에는 사업을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디테일한 관리,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유지 비용의 함정입니다. 한때 인천 지역을 휩쓸었던 무인 모텔 창업 붐이 남긴 처참한 성적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사장님들은 직원을 다 내보내고 완전 무인화를 선언하며 인건비만 줄이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그 베팅은 성공했을까요? 오픈 초기에는 비용이 주는 착시 효과가 있었지만 얼마 못 가 객실은 난장판이 됐고 먹통이 된 시스템 앞에서 고객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키오스크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터진 시설 고장에는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관리의 공백은 곧 시설의 슬럼화로 이어졌고 발길을 돌린 손님들 탓에 매출은 인건비 아낀 것보다 몇 배나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인이라는 단어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고정비 리스크 또한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키오스크 도입비, 매달 나가는 시스템 유지 보수료, 보안 장비 비용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기 조작이 낯선 중장년층 핵심 고객들을 제 발로 쫓아내는 자충수까지 두게 된 셈입니다. 기술 혁신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마땅한데 이곳에선 오히려 고객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서비스 단절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화 설비는 설치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한번 깔아두면 끝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랴, 장고장 수리하랴, 사장님들에겐 끊임없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 뒤로 숨어버린 운영 방식은 결국 브랜드의 평판과 매장의 수명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숙박업의 본질은 침대 시트의 청결함을 넘어섭니다. 주인의 세심한 배려와 즉각적인 대응이 고객 감동의 진짜 트리거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화 툴이 경영의 본질을 대신해 줄 거란 믿음은 오만입니다. 효율성 숫자만 쫓다가 업의 핵심인 환대와 신뢰를 놓친다면 그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로봇이 구석구석 청소를 대신해 주지도 않고 손님의 짜증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지도 못합니다. 기술은 거들 뿐 차별화된 가치는 결국 사람 냄새나는 손길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장님이 자동화라는 신기루를 쫓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만 바꾼다고 썩어가는 사업의 뿌리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기계를 살까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손님이 굳이 내 가게에 와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어디에 돈을 쓰며 어떤 가치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구매력이 커진 3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모텔은 더 이상 단순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간은 자신의 취향을 증명하고 지친 일상에서 탈출해 완벽한 휴식을 누리는 도심 속 성역이어야 합니다. 음침하고 은밀하기만 했던 과거의 모텔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지금의 340 세대는 특급 호텔급의 청결과 세련미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특별한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사양 PC방룸, 프라이빗 영화관, 화려한 파티룸이 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까다로운 니즈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방 안에서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만 비싼 숙박비를 기꺼이 결제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치명적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들의 눈높이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즉 해외 3성급 비즈니스 호텔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칼 같은 위생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의 낙후된 모텔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찌든 담배 냄새, 촌스러운 인테리어, 아마추어 같은 접객 태도는 실망을 넘어 혐오감을 줄 뿐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만한 공간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조명톤, 소품 배치 하나가 자신의 안목을 대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가게가 10년 전 그 칙칙한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건 낡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퇴출당했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30살 이상의 핵심 소비층은 이제 더 이상 모텔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팔아야 합니다. 쾌적하게 조절된 온습도, 고급 어메니티 하나가 고객에게는 브랜드의 신뢰도로 직결됩니다. 반면 가치 경쟁을 무시하고 최저가 전쟁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뜨내기 손님만 상대하다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시장은 변했는데 주인만 왕년의 영광에 취해 있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카운터를 지키며 들어오는 손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족해서 찾아온 얼굴인지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얼굴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골 하나 없이 흐르는 물에만 의존하는 경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진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단순한 취향 변화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냉혹한 숫자들이 업계 전체를 덮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숙박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상권에서는 지금 어떤 참혹한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을까요? 숫자는 차갑고 무정하지만 그 무엇보다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대한민국 숙박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수준을 넘어 생태계 자체가 괴멸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 자료를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관이나 모텔 간판을 달고 영업하던 사업장의 수가 최근 5년 사이에만 무려 3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30%라는 수치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심 숙박 인프라의 한 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시장의 사망 선고입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유흥가 뒷골목에는 이제 권리금은커녕 철겁이라도 건지려는 임대문의 종이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관광의 메카라 불리던 제주도의 사정은 육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주에서 폐업 신고를 한 숙박업소는 그 전년도와 비교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쓸어 담는 황금알로 추앙받던 건물들이 이제는 소유주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빚더미로 전락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가 이 정도인데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방 소도시의 참상은 굳이 통계표를 들이대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급격한 몰락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뀐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의 주도권이 1인 가구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밀한 사생활이나 유흥을 즐기기 위해 모텔을 찾는 수요가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지금, 굳이 폐쇄적이고 위생이 의심되는 외부 시설을 돈 주고 이용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집이 곧 영화관이자 힐링 공간인 시대에 낡고 칙칙한 숙박업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인적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폭등은 가뜩이나 힘든 시장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해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물건은 넘쳐나지만 정작 이걸 받아줄 매수자는 씨가 말랐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데 보유세와 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은 꼬박꼬박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모텔업은 수익 모델이 아니라 매일매일 손해를 감수하며 버텨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산업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붕괴는 이미 가속도가 붙었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는 이 폐허 속에서도 누군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죽은 건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혈해 완전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낡은 공간을 어떻게 변신시켜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 새로운 생존 법칙이 적용되는 현장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대실 따위의 낡은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잠만 자고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공간으로의 거대한 피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객실 회전율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디벨로퍼의 관점을 장착해야 합니다. 단순히 벽지를 바르고 인테리어를 조금 고치는 수준으로는 거세게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건물의 껍데기만 남기고 내부를 완전히 드러내어 청년층의 취향을 채우거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주거 솔루션을 탑재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의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이나 합정동 골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의주시해 보십시오. 음침했던 모텔촌이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하는 세련된 코리빙 하우스, 즉 공유주거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객실 벽을 허물어 쾌적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층마다 감각적인 공유 주방과 라운지를 배치해 입주민 간의 네트워킹을 유도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입주자들은 단순히 방 한 칸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커뮤니티와 힙한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기꺼이 높은 월세를 지불합니다. 들쑥날쑥한 매출에 밤잠 설치던 건물주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전문 위탁 운영사와의 계약을 통해 매달 꽂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피할 수 없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주거시설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대형 모텔들은 요양병원이나 프리미엄 실버타운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시설과 연계가 용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숙박시설은 은퇴자들에게 최고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과 스마트한 민간 자본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애물단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대변혁에는 상당한 자금과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 놓고 앉아서 건물이 흉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는 악순환 끝에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경매 통지서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모텔을 숙박업소가 아닌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품은 원석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을 그저 잠만 자는 낡은 객실의 집합소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까? 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승부사들은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그 순간 비로소 수익의 현로가 뚫린다고 말입니다. 경쟁자들이 제사를 깎아먹는 저가출혈 경쟁에 매몰될 때에 귀하는 차원이 다른 상위 시장으로 도약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종 변경 차원이 아닙니다. 귀하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절박한 생존 로드맵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뜯어고치고 공간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재설정하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평가액의 급등이라는 달콤한 과실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단순 숙박업자라는 좁은 껍질을 깨고 공간 비즈니스를 지휘하는 콘텐츠 전략가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실현하기에 앞서 우리 앞에 놓인 냉혹한 글로벌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숙박 산업의 붕괴와 위기를 경험했던 이웃 국가들은 과연 어떤 생존 방정식을 통해 이 거친 파고를 넘었을까요? 그들의 선례를 해부하여 우리가 놓친 결정적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인구 절벽과 저성장의 붐을 통과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하리만치 명확한 솔루션을 보여줍니다. 한때 일본 전역을 뒤덮었던 그 화려한 러브 호텔들은 현재 어떤 형태로 진화하여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은밀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외투를 과감히 불태우고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갑옷으로 갈아입어 생존을 넘어선 제2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판에 문구만 바꾼 눈속임이 아닙니다. 서비스의 표준화, 완벽한 위생 시스템, 그리고 첨단 비대면 기술을 융합하여 철저히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출장객이나 가성비를 따지는 해외 관광객들이 심리적인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고친 결과입니다. 반대로 혁신을 거부하고 구태의연한 운영 방식을 고수한 곳들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끝내 지역 상권 전체의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실패를 넘어 거시적인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오만이 초래한 참혹한 경제적 재앙입니다. 전 세계 숙박 시장의 패권은 이제 에어, B&B와 같은 초개인화된 경험,
혹은 대형 호텔 체인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신뢰라는 두 축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어정쩡한 포지션, 낙후된 시설, 불투명한 주먹구구식 운영을 고집하는 모텔들은 이 거대 양극화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고 시장에서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으면 도태되고 전문성이 결여되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냉혹한 법칙을 말입니다. 일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정밀 분석해보면 관통하는 하나의 승리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이버시의 전문화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고객이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되 그 이면에는 특급 호텔 수준의 시스템과 매뉴얼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하의 시야를 동네 골목 상권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타성에 젖은 사고를 버리고 선진국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켰는지 그 핵심 전략을 귀하의 사업장에 이식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투자자들은 이미 국경을 초월하여 최고 효율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자신의 무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혁신을 단행하기 직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귀하가 지금 즉시 이 변화의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직면하게 될 파국적인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 비정합니다. 대한민국 숙박업의 호시절은 끝났으며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방법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익사하는 것이며 파산으로 향하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다수의 사업자들이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 속에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합니다. 허나 그 안일한 인내의 대가는 매달 계좌에서 무자비하게 고개스, 빠져나가는 막대한 금융비용과 노후화로 인해 수직 하락하는 건물 가치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훗날에는 선택권조차 박탈당한 채 모든 것을 잃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단행하든 매각을 결정하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수혈하든 선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닙니다. 변화의 흐름에 가장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만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치듯 오늘 전해드린 이 독설 어린 제언이 귀하의 자산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흘러간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의 기회를 걷어차는 어리석은 판단은 이제 여기서 영원히 멈춰야 합니다. 귀하의 건물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귀하의 인생과 피땀이 응축된 숭고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의 분석은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와 시장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개별 여건에 따라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영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요즘 부쩍 은행에서 문자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고객님, VIP 특별 우대 금리연 5% 이번 주 마감. 창구 직원은 평소엔 주지도 않던 사은품까지 챙겨주며 적금 가입을 권유합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이 불안한 시기에 5%면은 꽤 쏠쏠한 수익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친절한 미소 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혜택이 아닙니다. 침몰하는 배가 미친 듯이 쏘아 올리는 구조신호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대를 기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빈 상가가 수두룩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돈 굴릴 곳이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돈 벌 곳이 없는데 대체 무슨 수로 여러분에게 5%, 6%의 고금리를 챙겨준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기이한 현상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무려 178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돈이 지금 공사가 중단된 허허벌판 공사장과 미분양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더 끔찍한 통계는 연체율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이미 17%를 넘겼고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은 마지노선이라는 5%를 진작에 돌파했습니다. 은행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급하게
예금을 땡기는 이유. 여러분의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주려는 게 아닙니다. 곧 터질 이 178조 원짜리 시한폭탄의 심지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늘리기 위해 현금이 미친 듯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투자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썩어 문드러진 부실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영업 정지당하기 바로 전날까지 그들은 업계 최고 금리를 미끼로 예금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안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을 잡고 우리 은행은 튼튼하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셔터는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자를 조금 더 받겠다고 줄을 섰던 사람들, 그들은 이자를 번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태워버리는 지옥행 티켓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은행 앱에 뜨는 그 화려한 특판 상품 배너,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쥐를 잡기 위해 쥐덫 위에 올려놓은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치즈 조각입니다. 지금 당신은 덫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즈만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면 화면 속에 계좌 잔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터치 한번, 비밀번호 6자리면 내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 편리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숨통을 끊는 가장 차가운 흉기가 됩니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최소한 눈에 보였습니다. 은행 셔터 앞에 사람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섰고 뉴스에서 그 아수라장을 보며 나도 빨리 가서 돈을 빼야겠구나 라고 판단할 시간이라도 있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의 위기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반응할 수 없는 속도로 찾아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데 걸린 시간, 정확히 36시간이었습니다. 단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무려 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증발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은행은 이미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36시간 걸렸다면 한국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웃고 떠드는 그 짧은 시간에 거대한 은행 하나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장들과 금융당국이 이 무시무시한 속도를 모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비상구를 잠글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겪으신 적 없으십니까? 월급날이나 공모주 청약일처럼 돈이 몰리는 날 은행 앱에 접속하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로딩 화면만 뜨고 먹통이 되는 현상 말입니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대기 중입니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점검 중입니다. 순진한 분들은 이걸 그저 이용자가 많아서 서버가 느리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IT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뱅크런, 즉 대규모 인출 사태가 감지되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속량을 제한하고 이체 속도를 늦추도록 알고리즘이 짜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불이 난 극장에서 관객들이 한꺼번에 탈출하려고 하니까 건물 무너질까 봐 관리자가 출입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진정하라고 방송하는 꼴입니다. 그 안에서 타 죽는 건 여러분의 사정이니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징후는 또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명목으로 비대면 이체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5억 원, 1억 원 보내던 걸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줄여버립니다. 고객을 보호한다는 명분, 참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도 그럴까요? 은행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안팎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부동산 PF 부실로 178조 원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밖으로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밥 먹듯이 넘나듭니다. 이게 은행한테 왜 치명타냐고요?
대한민국 은행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 원씩 불어납니다. 1억 달러를 빌렸다고 칩시다. 환율이 1200원일 땐 1200억 원만 갚으면 됐지만 1400원이 되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빚이 1400억 원이 됩니다. 20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산은 부실채권으로 묶여있고 부채는 환율 때문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즉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잡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살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앱 접속 지연, 이체 한도 축소, 까다로운 해지 조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겹친 걸까요? 아니면 탈출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숫자들, 은행 서버가 꺼지는 순간 혹은 접속이 차단되는 순간, 그건 내 재산이 아니라 그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전한 금고에 돈을 넣어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원이 꺼질 수 있는 가상 공간에 여러분의 목숨줄을 맡겨두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건물들을 한번 유심히 올려다 보십시오. 1층, 2층 할 것 없이 창문에 덕지덕지 붙은 종이가 보이실 겁니다. 임대문에 점포정리, 권리금 없음, 이것은 단순한 빈가게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가장들의 무덤이자 중산층이 무너져 내린 처참한 전쟁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입니다. 은퇴한 김 부장님이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을 차리고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엽니다. 내 가게 하나 갖고 싶다는 소박한 꿈. 하지만 2016년 그 꿈은 가장 잔혹한 악몽이 되어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지옥의 메커니즘에 갇혀버렸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 팔면 10,000원입니다. 여기서 재료비 떼고 월세 떼고 인건비 팝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진짜 포식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와 배달비로 3,000원, 4,000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는 작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바로 은행 이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절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풀었습니다. 저금리로 빌려줄 테니 버텨라. 그 말을 믿고 다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2%, 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변동금리는 6%, 7%를 훌쩍 넘었습니다. 장사는 예전의 반토막인데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은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하루 14시간씩 주방에서 불과 기름과 싸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최저시급도 못 가져갑니다. 그 피땀 흘린 돈은 고스란히 건물주, 배달 플랫폼, 그리고 은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이름만 사장님일 뿐 실상은 거대 자본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하청 노동자나 다름없습니다. 은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돈을 빌려줄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마지막 자산까지 깨끗하게 발라먹기 위해서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가게를 접으면 되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른바 폐업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면 수천만 원 들여 인테리어한 것을 다 부수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철거비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폐업 신고를 하는 순간 은행은 사업자가 없어졌으니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고 독촉장을 날립니다. 1억, 2억 원을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면서도 오늘도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좀비 기업, 좀비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빚으로 연명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은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해입니다.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완전히 끝나고 더 이상 빚을 막을 수 없는 임계점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은행 지점장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우리의 이웃들이 퇴직금과 집을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에 오르거나 일용직 노동시장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은행과 플랫폼이 빨대를 꽂아 거대한 숙주를 다 빨아먹고 난 뒤 찌꺼기처럼 버려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혹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맛으로 승부하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그 돈을 움켜쥐고 도망치십시오. 지금 자영업 시장은 창업이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은행에 당신의 노후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2026년 여러분이 직면할 진짜 공포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돈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목숨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심정지 온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도로 위를 3시간, 4시간씩 떠돕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 은행 우수 고객 등급, 강남 아파트 구급차 뒷자리에 눕는 순간 그 모든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공공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병원들이 줄도산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돈이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는 늘리지만 돈만 까먹는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는 가차없이 폐쇄합니다. 의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소송 위험 높고 당직 서야 하고 돈은 못 버는 필수 의료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방은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됐고 수도권도 밤이 되면은 의료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 위기에 대비해 현금 10억 원을 집에 쌓아뒀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낍니다. 119에 전화를 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현재 수용 가능한 응급실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쓸 곳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믿어왔던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상식이 2026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여러분의 생존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회적 계약의 파기 선언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가두려 하고 자영업시장은 여러분의 노후를 집어삼키려 하고 병원은 여러분의 생명을 외면하려 합니다. 이 삼면초가의 상황에서 아직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일함이 여러분과 가족을 벼랑 끝으로 미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2026년의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의 정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3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첫째, 현금이 왕입니다. 은행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쌀 한 포대 물 한 병을 살 수 있는 건 오직 내 손에 쥐어진 현금뿐입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실물 화폐나 달러, 금으로 바꿔서 내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둘째, 손절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미 망해가는 장사, 가망 없는 투자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본전 생각하다가 인생 전체가 대패 빠집니다. 지금 잃는 돈이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털고 나오십시오. 몸이 가벼워야 도망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자산을 지키십시오. 지금 당장 술 줄이고 담배 끊고 운동하십시오. 아프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건강한 신체가 10억 원짜리 보험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 감정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우산은 튼튼합니까? 아니, 우산을 씌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폭우가 쏟아질 때 내 머리 위를 가려줄 우산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 하늘은 가장 맑고 바다는 가장 고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이 평온함이 어쩌면 폭풍 전야의 마지막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은행이 보낸 달콤한 특판 문자에 속아 전 재산을 예금에 묶어두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라며 빚을 내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은퇴 자금을 털어 불구덩이 같은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당장은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놔두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재난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다가오는 시커먼 파도를 조금 먼저 본 목격자일 뿐입니다. 부디 제 걱정이 틀리기를, 제 모든 경고가 그저 쓸데없는 기우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온다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 폭풍이 지나간 뒤 무사히 건너편에서 웃으며 뵙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